자, 안녕하세요. 강유쌤입니다. 머리를 단정히 깎고, 너무, 이 옹클 찍으니까, 상당히 또, 외모란 거 그렇고,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하여튼, 깎았습니다. 그 전에 그 의정척사파 스타일의 머리였던 이제 단발한 거예요. 단발 개화파로 온 거예요. 자, 37강이고요. 개화와 이정척사입니다. 지난 36강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 많이 한 거야. 어려운 거보다는 중요한 주제죠. 대원군, 그 다음에 또 대원군 시기에 그 대외 정책 같은 경우, 그래서 병인양요, 뭐 심리양요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강화도 조약까지 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근현대사 이 나오는 이제 이 모두 다 좀 다 쟁쟁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현대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쉽게, 그 다음에 오늘날 관점하고 좀 많이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진행할게요. 자, 이제 강화도 조약이에요. 이게 여기 텔이다가 또 찌르졌네. 펜을 바꿔갖고 일단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고 나서, 근데 이건 여러분 좀 선후 관계가 강화도 조약 다음에 간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의정척사도 있었고, 그 전부터 우리가 지난 그 개화를 했었던 통상개화파라고 하는 인물들도 존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니까 근현대사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눈 거고요. 이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근데 자, 우선은 개화부터 볼게요. 개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개화파가 일단 통상개화파 다시 기억하세요. 오경석, 그 다음에 박규수, 그 다음에 유홍기,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자 다음에 잠시만, 자 다시 그 다음에 이 개화파가 나중에 배울 텐데 이모군란을 계기로 갈라지는 거야. 이모군란 계기로 해서, 자 얘들이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자 온건개화파, 자 개화를 온건하게 해야 된다는 온건개화파와 개화를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급진개화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 온건급진 많이 나오네, 그쵸? 저기 조선 건국할 때도 온건파사대부, 급진파사대부 나오듯이 이 당시 개화파 내에서도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건개화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은 김, 홍, 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계속 언급이 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윤중, 뭐 김윤식 이런 사람 나오는데 전 김홍진만 썼어요.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옥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다 여러분들 김옥균을 좀 더 많이 들어봤겠다, 갑실정변 때문에. 근데 또 급진개화파 김옥균 말고도 뭐 서재필, 뭐 서강범, 뭐 홍영식, 뭐 박영휴 같은 인물도 자 급진개화파에 들어갔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김씨 2명 썼습니다. 자, 두 사람 결국 자 마지막 말년에는 별로 안 좋아. 김홍집은 아간파천, 오늘인가 아마 아간파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고종이 러시아 공산을 옮긴 날이고, 오늘 모르지 여러분들은. 10월 12일이야. 그래서 12일 맞나 오늘이? 12일 맞네요. 오늘이 대한제국 만든 날도, 다시 돌아온 게 대한제국 만든 날이거든요. 10월 12일이 그런 날입니다. 아간판천한 날, 저기 대한제국 수립한 날인데, 여하튼 김홍집의 아간파천 할 때 고종 만나러 갑니다. 갈 때 거기서 나와. 성난군 중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고, 김옥균은 나중에 갑신정변 결과 일본으로 망명하다가 나중에 1890년대 홍종우라고 해서 고종이 이번에 자객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고종이 얼마나 김옥균을 싫어했으면은 그 죽은 김옥균의 시체, 총에 맞아 죽은 김옥균의 시체를 인천 바다에 내리자마자 또 능지처참시켜요. 죽은 시체를. 그만큼 두 사람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데, 하여튼 김홍집, 김옥균이 가장 대표적인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인물이다. 자, 언제 갈라진다? 이모군란 때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얘들은 자 요런 방식을 얘기한 거야. 약간 친청적인 개혁을 한다. 청나라 모델의 개혁을 하자고 했고, 당시 청나라는 어떠한 근대화와
운동을 했냐면은 자 여기다 그냥 쓸게요. 친청이고 가로치고 양무 운동 같은 근대화 개혁을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쪽이야. 친청.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급진계합파는 친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친일은 여러분 일제시대 친일파와는 다른 겁니다. 그런 애들은 일제에 협력한 애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친일은 일본이 했던 근대화를 따라야 된다는 쪽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일파는 아니야. 그 애들은 일제시대 때 조선이라는 나라 자신의 조국을 팔아먹고 그런 애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친일은 일본의 근대화를 배워야 된다. 왜냐? 일본은 그 당시 1868년에 요거 했잖아. 메이지 유신 같은 개혁을 얘들은 너무 잘 나온다. 메이지 유신 같은 개혁을 얘들이 롤모델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적인 측면에서 양무운동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중체서용이거든요. 그 몸은 중이야. 이거 동양, 중앙. 그 다음에 서양에 쓸모있는 것만 쓰자는 거야. 그게 그 온건계합파는 중체서용은 중국의 양무운동의 그런 캐치프라이드 일종의 키워드고, 자, 이 당시 얘들은 우리 한반도로 조선에서는 이거를 중체서용을 뭐라고 했냐면 동도석이라고 했어. 동도석. 자, 같은 말입니다. 중체서용과 같은 말이야.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이용하자. 이런 방법을 하자는 거야. 야, 이에 반해서 급진계합파는 자, 문명 개화론이라고 해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원래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해갖고 나중에 김옥균 이 사람에 대한 상당히 영감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이론입니다. 메이지 유신 할 때. 그래서 굳이 동도석에 대입하면 서도석이 하자는 거야. 완벽하게 바꾸자는 겁니다. 서양식으로. 완벽하게 바꿔주자는 거고 이런 거에 얘들이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끼리 다르게 되죠. 결국적으로 조선은 온건계합파적인 개혁을 합니다. 급진계합파들이 그게 안 돼서 비상사태로 일어난 게 갑신정변이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주도 세력들은 죽거나 망명같다. 일부 있긴 있었는데 고종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애들이 급진계합파. 그리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니까 뭐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여하튼 언제 갈라졌다. 이모군란의 계기로 이렇게 온건과 급진이고 대표적인 인물 김홍지, 김옥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는 어떻게 계화를 해야 돼. 하나는 온건은 청의 모델, 중국의 모델을 선택을 했던 거고 급진계합파는 일본의 모델을 선택했던 거야. 그게 파생돼서 동도석유와 문명계양까지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중국의 중체서용이라고 해. 그런 모델이. 그러니까 중체서용이라고 하고 우리는 동도석이라고 하고 일본도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일본은 화혼양제. 다시 중체서용, 동도석이, 화혼양제. 그게 중심은 우리 거, 반은 쓰자. 이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선 먼저 이거 나눠서 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건 이모군란 때입니다. 1882년에 완벽하게 나눠지게 되고,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위부터 이쪽 개화파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개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일단 이 강화도 조약을 했어. 개항도 했어.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일본한테도 배우러 갑니다. 어떻게 애들이 메이지 유신했고 어떻게 얘가 근대화하는지 봐야 되고 중국도 보냅니다. 자, 그걸 잠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자, 먼저 일본 쪽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해주러 보냈던 건 뭐였어? 통신사. 그게 통신사가 181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더 이상 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도 조약이 1876년 2월이거든요. 4월 달에 자, 강화도 조약에 답방사로 뭘 보내냐면은 수신사라는 걸 보내요. 자, 이 수신사라고 보냈는데 크게 수신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두 차례 수신사가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는 3차 수신사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수신사를 일단 여기서 우리가 1차 수신사와 2차 수신사를 정리를 할게. 1차 수신사가 있고 2차 수신사가 있습니다.
자, 1차 수신사로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이거에 대해서 답방사로 누가 가냐면은 김기수라는 인물이 갑니다. 자, 이때는 한 그렇게 많이는 안 갔다고 합니다. 한 20여 명 정도 간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가서 그냥 이렇게 보고 온 겁니다. 오랜 시간도 아니고. 하여튼 강화도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방사로 갔던 게 요 김기수란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김기수가 가서 일동기유라고 하는 비행문을 씁니다. 그냥 갔다 온 거 쓰고 이 정도까지 1차 수신사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바로 2차 수신사입니다. 2차 수신사 때 자 80년에 가는데 다시 그 수신사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겁니다. 통신사는 우리가 누나를 전해주러 가는 거, 이건 누나를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2차 수신사로 누가 가냐면은 자, 또 나와. 파란색으로 쓸게요. 김홍집이 대빵으로 가. 이때는 한 7, 80여 명 갔고요. 나름 준비도 하고 상당히 많이 갑니다. 많이 가기도 하고 오랜 시간, 4달? 한 5, 좀 긴 시간 동안 이때 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간 거는 별로 그냥 김홍집이 2차 수신사 갔다 왔는데 김홍집이 가서 문제의 책 한 거를 갖고 와. 자, 그게 뭐냐면은 일단 김홍집이 가서 요 책을 갖고 들어와. 조선 책 약이라고 하는 요 책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김홍집이 쓴 게 아니고 누가 쓴 거냐면은 한자로는 황준헌이고 자, 이 사람이 누가 썼냐? 황준쉔 발음 중국어 발음대로 한번 황준쉔이라는 요 인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청나라 출신의 외교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오늘 한번 일본 공사로 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냥 조선에 대해 조선이 어떻게 외교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쓴 요 책을 김홍집이 만나서 받아온 겁니다. 이야, 근데 이 조선 책략에서 자 어떤가 이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와. 자, 당시에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고스란히 들어간 책입니다. 방러해야 된다.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국가랑 친하게 지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세 가지 국가랑 친하게 세 가지가 그렇고 세 국가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돼. 중국하고 원래도 친한데 또 친해. 친중국, 일본과도 결속해야 된다. 또 마지막 미국과도 연합해야 된다. 이거야.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이 해야 될 일은 랑 친하게 지내다 하는 거야. 그냥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요게 이 책이 들어옵니다. 자, 이 책이 이제는 이정첩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떻게 조약이 맺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2차 수신자였던 김홍집이 문제의 책인 요 책을 갖고 들어오고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이렇게 통신사가 말하지만 3차 수신사는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82년도에 아마 그거야. 3차 수신사는 이모군란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일본하고 한성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요. 배상금 지불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 일본 공사관이 약간 탑니다. 그래 타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사제사도 또 3차 수신사로 갑니다. 그때가 또 박영효가 대표적인 인물로 갔는데 이 당시 박영효가 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거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갈 거 아니야. 우리나라니까 태극기가 그때부터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게 3차 수신사인데 그것까지 또 모르셔도 되고 그 수신사는 이제 1, 2차만 언급이 됩니다. 됐고 자, 그러면서 우리 고종의 정부는 자, 여기 내려갈게. 자, 개화를 해야지. 개화를 하면서 1880년도에 개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개화를 여기서 해라. 일종의 여기서 모든 정권을 위임하면서 개화를 하는 하나의 기관을 만듭니다. 그 기구의 이름이 뭐냐면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통미정부
기무 아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통리 기무 아문에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게 합니다. 자, 이게 1880년에 만들어져서 언제 없어지면 82년도에 없어집니다. 이모군란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통리기무함으로 사료를 주고 이 기간에 있었던 사건 잘 물어봐요. 하여튼 80년부터 82년도까지 정부의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무를 만드는데 아문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중국 당시 청나라의 기구명도 아문으로 끝나. 아문.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선이 친척 온건계합화적 기억을 하는 거구나. 좀 그래서 유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리기무는 밑에 또 12사를 넣어서 뭐 사대사, 뭐 교린사부터 해갖고 등등등등 해서 또 12개의 부처들이 요 통리기무아문에 있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고 12사 정도 나오면 통리기무아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통리기무아문이 80년부터 82년도에 있었고, 자 다음에 그러면서 이 통리기무아문이 있을 때 81년도로 갈게요. 자 81년도고 자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을 할 건데, 그러면서 이 통리기무아문을 만들면서 자 할 만한 또 이제 근대화 개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신식군대로서 자 만들었던 게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80명 정도의 진짜 좀 몸 건강, 그러니까 좀 뭐 진짜 사나이처럼 뭐 그런 거야. 그 일본인 교관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 교관 일본인이란 건 아니고, 하여튼 몸 건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서 어느 정도 힘 세고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군영에서 좀 빼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해서 이렇게 80명의 정예병을 양성하자 해갖고, 근데 근대화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사 교육을 해야 되니까 나름 우리보다 먼저 했었던 일본인 교관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식군대로 별기군을 만들고, 자 일본인 교관을 데리고 와서 신식군대 훈련을 시켰고, 자 신식군대고, 그 다음에 원래 조선은 중앙군이 뭐였어? 오군영이었죠? 이 오군영을 축소시켜버려. 이걸 만들었으니까 오군영을 무의영 장어영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군영의 그 무의영 장어영을 축소시킨 이 군인들이 나중에 90군인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별기군은 신식군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열받아 일으켰던 게 이모군란이 되는 거야. 자, 여하튼 신식군대로 81년도에 별기군을 만들었고, 나중에 이모군란의 발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신사로 일본 갔는데 또 일본 한 번 더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책에 들어와서 이제 80년대 할 때지만은 상당히 큰 반발에 직면합니다. 왜 이런 외교론을 선택하냐? 또 개화를 왜 하냐? 그래서 고종이 좀 눈치 보였나 봐. 그러니까 수신사는 정규 사절인데 비정규적으로 보내야 됐었어. 그래서 자 일본에 그 당시 81년도에 조사 시찰단, 저 옛날 학교 다닐 때 이거 신사 유람단이라고 해서 유람이라는 게 놀러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나왔는데 요즘에 그냥 조사 시찰단으로 용어는 통일된 것 같고요. 조사 시찰단이라고 해서 일본에 보냅니다. 근데 요게 당시 고종의 눈치가 보여갖고 이 당시 조사 시찰단으로 가는 사람들을 몰래 갔어. 몰래. 그 어떤 방식으로 몰래 갔냐면은, 일단은 암행어사, 사료에 나올 거야. 암행어사 이게 마크를 주는 거지. 보고 부산에서 도착하게 하게끔 해서 너희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때 부산에 도착하면은 너희 임무를 각자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 문물을 시찰하게 돼. 일본의 근대적인 문물을 시찰하고자 보냈고, 사료에 아마 여기 넣을 거 암행어사라고 해서 자체 이렇게 해갖고
걸로 보내서 결국은 한 62명 정도가 이때 조사 시찰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한 60명 중에 이 당시 또 유명한 사람이 윤치호란 육일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윤치호 육일준은 나중에 돌아오지 않고 최초의 일본인 또 유학생이 됩니다. 또 육일준 얘기라고 윤치호 얘기도 재밌어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이제는 일본만 보내면 안 되지. 자, 청나라로 보여야지.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청나라한테는 영선사라고 해서 자 81년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거는 청나라로 보냈던 근대 문물을 배우러 갔던 애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김윤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윤식. 이 사람 온건계합합니다. 당연히 청나라 가는데 급진계합하면 좀 언밸런스 하겠죠. 김윤식이고 얘들이 뭐 배웠냐면은 무기 제조하는 거, 무기 만드는 거 배웁니다. 왜냐면 이 양훈운동은 거의 무기술이거든. 거의 서양 동도 그 중체성의 서용은 거의 다 무기입니다. 그래서 군수공장 만들고 이런 거니까 이 당시에 무기 제조 하나 보냈는데 이것도 영선사도 나중에 그 10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1년 만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배우러 갔던 애들이 39명 정도의 그 양반 높은 애들이었겠지. 근데 이 식솔이라는 표현도 그렇다. 이 사람들이 양반이니까 다른 일들 같은 거 안 하잖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막 이게 뭐 빨래도 해주고 뭐 밥도 차려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딸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유학 간 사람은 40명인데 플러스 알파로 이 사람들을 그 도와주는 이런 애들이 훨씬 많이 가서 이 나중에 떨어지지 돈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1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나름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근대화된 걸 만들게 됩니다. 자, 여튼 이렇게 보낸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영선사. 자, 그 다음에 83년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런 통리기무함은 이제 없어지게 되지만은 자 83년도로 가면은 자 이러한 결과물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3년부터 84년에 걸쳐서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냈으니까 우리도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첫 번째 박문국이라고 하는 그걸 만듭니다. 이거는 인쇄하는 데야. 인쇄소인 박문국을 만듭니다. 박문국을 만들고 다음에 전한국이라고 해서 화폐를 제조합니다. 전한국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화폐를 또 만드는 기구를 만들고 다음에 기기창. 아까 이 영선사로 갔던 얘들이 기기창이라고 해서 무기를 만드는 또 기기창도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박문국, 전한국, 기기창은 83년이고요. 이 박문국함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신문인 여기서 한성순보가 이 박문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신문이 됩니다. 왜 순보냐면 수는 10일이거든요. 10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한성순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서 한성순보가 간행됐고 일단 전한국은 나중에 당오전이라는 화폐를 만드는데 그거는 나중에 갑신정변이 나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기창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이렇게 무기 같은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선에서 갔던 이 사람들이 결과물을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4년도에는 우정국. 여기 또 나중에 요 우정국을 84년도에 만듭니다. 우편 업무. 자, 근데 이거 만들자마자 없어지지. 뭐 때문에? 갑신정변 때문에. 갑신정변 이게 나오죠.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급진기합파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니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요거는 이렇게 갈라진 거는 이때 미리 아니야. 갈라진 거는 이때 82년도에 이모굴란 때 갈라진 거고 이제 개합파가 이렇게 됐고 나름의 결과물을 냈다라는 거, 이런 결과물이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조선은 온건개합파 중에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됐음.
자, 우리가 이제 개화 노선을 봤으면 이제 반대쪽으로 갑시다. 위정척사 노선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정척사 노선인데 저는 이거 어떻게 암기하면 통깨개항으로 암기했는데 일단은 써볼게. 60년대는 통상반대 운동이야. 통상하지 말자. 자, 70년대는 개항반대 운동이야. 똥개개항이라 했어. 통깨개항. 80년대는 개화반대 운동이야. 90년대는 항일 의병운동했어. 위정척사 쪽에서.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앞글자 따서 자, 통깨개항. 오케이? 똥깨개항에서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항일 의병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걸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 키워드. 위정척사는 제가 키워드 딱 알려드릴게요. 60년대 통상반대 운동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씩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당시 통상반대 운동의 가장 대표 사람이 이항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항로라는 사람이 되겠고 이항로의 호가 화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위정척사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화서학파라고 하갖고 이 사람이 대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위정척사 운동에 활약했던 인물이 되겠고, 자, 일단은 60년대 무슨 사건이 있었어?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지. 이 당시에 얘들이 통상하자, 그러니까 서양과의 통상에 대한 반대 운동을 이 당시 그 걔들의 주장을 억제하면서 통상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항로와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기정진이라는 사람이 있어. 또 기정진, 이런 두 사람이. 근데 이항로가 훨씬 유명하고, 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척화주전론이야. 척화주전론. 주전 뭐 하자? 전쟁해야 된다. 전쟁하자. 병인양 전쟁하자. 그래서 이항로가 통상반대 운동하면서 주장했던 게 바로 요 내용들. 싸워야 한다는 거야. 싸워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흥선대원군의 그런 대외 정책도 지지해주면서 이런 정쟁의 명분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네. 위정척사에서 정은, 자, 바른 걸 지키자. 이거 뭐 거짓 일자가 아니고 지킬 일자야. 여기서 말하는 정은 성리학을 지키자는 거야. 그다음에 척적현하자. 사는 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악한 거 서양이야, 서양. 자, 이게 이항로의 척화주전이 되겠습니다. 자, 70년대 우리가 76년도에 강화도 조약하지. 그러니까 이랑 70년대 위정척사과의 개항 반대 운동은 뭐야? 강화도 조약 반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대표 인물이 이 당시 70년대면 면함 최익현이야. 최익현의 호는 면함입니다. 이항로는 화서, 최익현은 면함이고, 당시 최익현의 주장했던 요점가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일본이 개항을 하잖아. 그러면서 최익현은 이걸 얘기합니다. 외양일체로라고 해서 이게 야 서양 우리가 개항을 서양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본하고 하잖아. 이렇게 반론을 피잖아. 그러니까 이 최익현이가 외와 외양론은 다 같은 놈이다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외양일체론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최익현이 외양일체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외양일체로 하면서 오불가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불가로는 저기 위화대국 때 나온 거고, 이 당시에 또 5가지 우리가 개항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오불가론에 얘기하고, 그 안에 외양일체론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맨날 그 잘하는 게 있어.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지부 복걸 상소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도끼가 붙는 거야. 도끼를 옆에 딱 놓고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도끼로 제 머리를 치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어느 군주가 머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나는 이 상소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유배갑니다. 하여튼 최익현 외양일체론이 70년대 키워드가 되겠고, 자, 80년대 갑시다. 80년대 중요 이름. 손이 이만해요? 미안. 제 개그예요. 이만하다고 해서 이만손이야. 이만한 손. 이만손이
대표 인물이 되겠고, 자, 이만소는 태계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태계 이왕의 손자. 그쪽 영남 세력을 대표하는 또 유명한 유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소가 이거는 정부의 당시의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조선 책략 때문에 요거는 이만손의 요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오니까 김홍집이, 그리고 이 조선 책략을 토대로 정부가 개화를 진행하려고 했어. 그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조선 책략 반대 운동. 왜 하나씩 예를 들어요. 우리 원래 중국하고 친하다.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 원래 밑에 격까지 있는 나라인데 얘들과 뭐로 결백을 하냐. 연미. 원래 미국은 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뭘 아냐. 그 다음에 왜 뭐로 방러하냐. 우리 러시아랑 뭐 마주칠 일도 없었는데 하면서 이 조선 책략 반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 80년대. 그래서 당시 영남 만인소라고 해서 영남에 있는 거의 뭐 10,000명의 유생들이 상소 올렸다고 해서 영남만인소. 그래서 1881년에 자, 영남만인소라고 해서 요 조선 책략 반대 알아서 좀 잘 정리 좀 하세요. 그래서 이 조선 책략 반대 운동은 이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모르는 나라다. 러시아는 뭐 혐의가 없는 나라라. 우리 원래 중국하고 친했다. 일본은 원래 우리 결까지 있었던 나라라 하면서 우리한테 매여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이거 뭐 틀어하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 운동을 정말 크게 합니다. 근데 일단 이만소 나중에 유배가고 또 홍제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홍제학은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고 이만소는 결국 유배를 갔는데 이렇게 컸던 게 80년대 개화 반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년대 가볼게요. 90년대는 항일 의병운동인데 이제는 위정착사파들이 이제 의병전쟁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의병전쟁은 크게 세 가지가 유명해요. 근데 90년대 의병전쟁은 이거지. 을사의병인데 을사의병을 하게 되고 이 당시 또 대표적인 사람이 유인석이라는 사람이고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의병 90 그러니까 을미의병입니다. 을사의병은 나중에 을사조약되고 미안해요. 90년대는 을사의병. 을미의병. 자, 을미사병.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여러분들 단발령에 대한 반대 투쟁을 했던 건데 이 당시 그거에 나중 되면은 을사조약 반대 대표님 그때 또 체이튼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건 정미의병이라고 해서 일단 써줄게. 어차피 나중에 배워야 되니까 그 밖에 CF 기타 1905년도 을사의병 그 다음에 1907년도 정미의병인데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정미의병이 가장 잘 나오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군대가 해산돼서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하나만 이제 거의 했어요. 이게 똥개개혁 위정착사 운동이 되겠고요. 자, 근데 결국은 이렇게 80년대 초에 영남 만인소가 대표로 해서 이 조선 책략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항준시안의 이 조선 책략에 따라 연미를 합니다. 연미를 하게 되고 1882년도에 그래서 미국과 조미 수호 동상 조약이라고 해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해서 82년도에 결국은 조선 책략의 뜻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여기에 주장에 따라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조미 수호 통상 보면은 어떤 정리를 할까?
그래, 여기다 정리할게 그냥. 이런 옆에 또 하나 더 써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있어. 일단은 불평등 조약 내용이 있어요. 불평등 조약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걸 얻어. 치해법권. 치해법권이라고 해서 일단 치해법권은 영사재판.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을 미국이 얻습니다. 불평등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최초로 불평등의 끝판왕인 무슨 대우? 최해국 대우가 들어가. 자, 최해국 대우를 미국이 얻게 됩니다. 결국 일본도 이거 요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887년 조일 통상조약에 일본이 최해국 대우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가 또 저기 거중조정. 거중조정. 이게 뭐냐면은 조정한다는 거야. 조정. 그러니까 제3자가 너희 나라 침입하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자, 조선이 있어. 이 조선을 예를 들어 누가 침입을 한단 말이야. 그럼 미국이 도와주고 일종의 군사적 동맹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미국이 침입을 받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워싱턴 DC에 가서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 되면은 이걸 조선 상당히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미국은 가스랑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믿었던 이 거중조정이 엇나가게 되는데 원래 거중조정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너희 제3국이 침입을 받을 때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거중조정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됐고요. 또 중요한 게 요거 관세가 매겨져. 관세가 부과돼. 와. 그러니까 최초의 또 관세 부과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 저기 가나다 조약의 부속 조약에서는 무관세였지. 근데 관세가 매겨진다. 이거 생각보다 관세 많이 매겨졌대. 저기 일반 일용품 같은 게 10% 정도 미국 물건이 들어오면은 사치품 같은 경우는 약간 30% 정도 들어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름 우리의 그 의견이 좀 들어간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관세 부과도 들어가고 나중에 조일 통상 조약 때 최해국 대우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일본이 수용이라는 표현도 그러겠다. 최해국 대우 지를 요구한 거니까 자 이게 그것까지 연결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내용 이런 영사재판권과 최해국 대우 같은 불평등 조약 들어갑니다. 나름 거중조정 일종의 군사동맹 같은 것도 들어가고 관세 부과가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득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일반적인 이러한 관세 부과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미소송자 해석하면은 자 서양과 최초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고 이건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이고 이제는 그 위에 이제 짜자잔 맺습니다. 이제 83년부터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등등, 벨기에 등등등 다 축구 강국이네요. 그래서 이런 그런 나라들과 이제는 이걸 기점으로 해갖고 짜자잔 맺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는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으니까 자 이제는 답방사로 보내야겠죠. 자, 미국으로 간 거는 보빙사야. 보빙사. 자, 미국까지 갑니다. 자, 83년대 갔는데 자, 83년대 가고 당시에 푸트라고 해서 조미소통조약 이후에 미국 공사가 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이 설치된 거라 보시면 되고 이 원래는 미국 공사 관 설치에 대한 공사 파견에 대한 답례 목적으로 갑니다. 답례. 우리는 답례야 기브 앤 테이크야. 딱 답례 수신사도 원래 답례 목적으로 가니까 답례로 가게 되는데 이게 재밌어요. 거기 가서 그 당시 민씨 명성하고의 또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갑신정변 때 이 사람도 결국 했던 그건 갑신정변 때 얘기를 해드리겠던데 민영익이 대표적으로 가서 이제 백악관 가는 거야. 화이트하우스 가는 거야. 가서 미국 대통령이 아서라는 대통령인데
우리 이제 가스고 한복 쫙 입고 이렇게 있는데 미국 대통령 아서를 보는 순간 우리가 그 왕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하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그래서 미국 오늘 그 당시 뭐 사진은 없으니까 사진이 있긴 있지만 뭐 실제 그렇고 그 사파로 그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래서 다 한복 입고 도포 쓰고 막 이렇게 절을 하니까 미국 대통령 깜놀하는 이런 모습이 이 당시 보빙사 일행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이 보빙사 또 갔던 사람이 여기 갔던 또 6.1준 또 갑니다. 그래서 6.1준 또 미국에 나가고 미국 또 최초의 또 미국 유학생이 되고요. 또 민영이 서강범하고 어떤 사람 셋은 한 명은 이름 있는 사람한테 셋이는 아예 귀국 하지 않고 유럽까지 돌고 옵니다. 유럽까지 돌고 와서 최초의 세계 일주 민영이 같은 경우. 근데 재밌어. 또 민영이가 서강범 같이 이렇게 세계 일주 했는데 1년 뒤 서강범 급진계합하고 그 다음에 저희 민영이 같은 경우는 그런 급진계합파들이 타도해야 돼. 민씨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얘들 민씨도 온건계합파 쪽이니까 결국은 둘이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또 각시정에 또 다른 그러니까 1년 거의 뭐 몇 개월 같이 지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같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둘의 길은 또 달랐습니다. 하여튼 이 보빙사 사절들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일주를 했던 인물들도 있어요. 자, 하여튼 보빙사 미국 공사 파견의 단면은 민영익을 비롯한 그 많은 또 사절단들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름 이 보빙사를 갔다 오면서 84년도에 미국 가니까 그 농업 기술이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는 크게 다가왔나봐. 그래서 미국식 농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농무 목축 시험장. 이게 선생님 또 임용고 시대 나왔던 건데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무 목축 시험장 이라고 해서 여기 84년도에 이 보빙사로 다녀왔던 이런 사람들이 미국식 농법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나름 귀국 후에 이런 것도 보빙사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게 결과물인데 이 보빙사의 결과물은 농무목축 시험장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또 주제 두 가지 했고요. 다음 시간 이제 또 이모군란과 갑신전병에 대한 내용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끝!